지난주 우리가 공개 강의 하느라고 윤회의 진실, 삶의 메커니즘의 이제 마무리 과정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한 주를 좀 건넜습니다. 2주 만에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뭐니 해도 사는 이야기 이러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다. 요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삶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딱가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 개념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2차 인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 뭔가요? 식이 새끼쳐지면 그 과정에서 수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지고 이것을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이 부대한다. 상의 간섭 가운데에 인식을 하면 여기서 무명 위에 탐 또는 진 이런 수에 대한 왜곡된 알미 생긴다라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병들어 있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한다. 상이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고 한다. 이때 무명과 번뇌를 더해서 치라고 한다. 탐진치. 를 설명했죠. 그러면 이 식과 수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제 1차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장되게 보게 되죠. 1차 인식이란 건 뭔가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육내입처 여러분 다 아시는 안이비설신의 요거죠. 이때의 요거는 육식과 육근이 더해진 개념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럴 때의 1차 인식에는 욕탐이라는 것이 부대한다. 내입처가 주가 되고 욕탐이 부가 되어가지고 외입처를 인식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차 인식의 결과로 식이 생긴다. 이 식이라는 것은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몸통은 외입처에 대한 알미고 그러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식은 정의가 되죠. 경전은 내입처, 외입처,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라는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해서 이걸 촉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그러면 촉하면 수한다. 이럴 때 수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이전 단계가 설명이 되죠. 자, 이랬을 때 무명과 탐진 요거 대표적으로 탐 이러면 이거는 수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불고불락의 느낌이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요 느낌에 대한 알미다 라고 수의 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차 인식의 결과와 2차 인식의 결과를 포괄하는 것으로의
알미라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작용의 포괄적인 결과는 알미인데, 이때 식이라는 마음은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었다. 이것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제 외입처의 암 더하기 수의 암, 즉 포괄적인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심이라고 한다. 이 심이라는 것은 몸통은 알미고 역시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럴 때 이 심은 탐을 자기 몸집의 일부로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의 절반의 몫을 차지하는 탐이라는 것이 붙잡아 이렇게 작용을 계속하죠. 그래가지고 이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자기 활동성을 하죠. 그래서 자기 활동에 의해 가지고 난디라는 즐김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렇게 즐김이 생겨났을 때 탐과 난디가 함께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가래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따까라고 하는 요것은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따까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생겨난 거죠. 따까 가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가래의 형성 과정인 나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반이죠. 자, 요런 따까가 정의가 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거는 그렇다면 찢다라고 하는 마음 심자, 찢다죠, 빨리어로.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난디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린, 달리 말하면 난디를 만들어서 오염된 것으로의 마음, 요 찢다 가래라고 하는 요 마음 상태가 이제 행위로 나아가죠. 이런 이야기를 봤었죠. 따까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인풋은 상이라는 것과 수라는 것, 그리고 식이라는 것, 요것이 인풋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웃풋, 어떤 것을 산출하느냐라고 하면 견해라는 것, 그리고 윗따까라는 두 가지가 가래의 형성작용인 따까에서 아웃풋, 산출되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견해가 또한 윗따까에 부대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요거 보았죠. 삶의 메커니즘에서는 부대한다라는 말이 세 자리에서 나타났죠. 첫 번째는 1차 인식에서 보면 내입처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내가 주가 되어가지고 외입처를 인식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 욕탐이 함께했죠. 요거 첫 번째 부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2차 인식에서도 새끼 젖은 식이 주가 되어가지고 수를 인식하는 데에 상이 부대했죠. 부가 되어 부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번째 부대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가래가, 즉 난디에 의해서 오염된 찢다가 주가 되어가지고 윗다가 행위하는데, 뭐 인식에서의 대상을 인식하는 거지만 행위에서는 이제 대상한테 행위하는 거죠. 행위하는데
함께 만들어진 견해가 여기 행위에 부대한다. 세 번째 부대까지를 보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위닦아라는 것은 이제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몸과 함께 만나서 의업이 되는 그 이전에 몸과 함께하지 않은 찌따의 활동 영역이 있죠.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래가 즉 오염된 힘이 위탁가로서 외입처한테 행위를 시작하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여기 사유라고 하는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의 영역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견해는 위탁가한테 부대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사유로 다시 연결이 되죠. 이래가지고 사유한다. 사유한다라는 것이 이게 신구의로 말할 때는 의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업, 십악업, 십선업 이럴 때 보면 의업의 영역을 어떻게 봐요? 간탐, 진해, 사견 이래가지고 견해라는 것도 사유와 함께 의업의 영역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 오늘은 공부를 이제 조금 더 사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사유라는 것은 어쨌든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옥부부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했냐고. 모르죠. 왜 모를까? 사유에 대한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짚어보고 가자면 우리가 이제 업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업이라는 것은 크게 신업, 부업, 의업으로 나눠요. 이건 뭐 불교 공부 처음 하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상세히 말을 하면 살생, 투도, 사음,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고 정당하지 않은 음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업하면 망어, 양설, 악구, 기업. 망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경전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증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잖아요. 이럴 때에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실과 반대로 증언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거짓말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바꿔버리는 아주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거 망어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아예 직접적으로 재판받는 자리 가가지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거나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거나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딱 위증을 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제 포괄적으로는 약간 거짓말이죠. 양설이라는 것은 이간질하는 거죠. 악구라는 것은 험한 말, 욕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기어라는 것은 이제 아니에요. 기어는 이게 이제 보통 대승불교에서 공부할 때는 꾸민 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묘하게 말하는 거. 근데 니까야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잡담하는 거, 쓸데없는 말, 얘기해봐야 삶에 도움되지 않는 말, 요런 그 잡담이라고 그래서 번역을 해요. 영양가 없는 말이네. 그렇죠. 영양가 없는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의업이라는 것은 간탐과 진애 그리고 사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진애라는 것은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말해지죠. 간탐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부리는 마음이죠. 진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폭력적인 의도를 일으키는 거, 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견표래 되거든. 그럼 요렇게 놓고 요 10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10악업이라고 불러요. 또는 뭐 10불선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면 신구의 삼업인데 그걸 좀 확장해서 말하면 10악업 이래가지고 10가지로 나오죠. 근데 요 10가지로 말하는 10악업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면 뭐죠? 변모라고 부부님, 10악업 10가지 악한 업을 부처님이 이거는 불선업이여 나쁜 거여 짓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 특징. 10악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과두보두. 10악업을 지으면 과두보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굉장히 말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악업은 짓지 않아야 돼. 그러면 악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건 뭐가 돼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방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업, 뭐 그대로 하여간 불자만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간탐은 불간탐, 분노, 안음, 비폭력 이랬을 때 부진애 이렇게 되고, 사견의 반대 정견되고,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을 가진 것이 10악업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 라고 반대되는 행위를 제시해 줬죠. 그러면 이 반대되는 행위는 뭐라고 불러요? 예, 요건 10선업이라고. 이 10선업의 특징은 뭐죠? 보면 예, 그렇죠. 뭐 10선업이면 고멸에 반대니까 락이야, 행복을 만드는 거야.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10선업은요, 10악업은 딱 이거 하나거든. 10선업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냐 하면 요 번뇌라는 게 있잖아. 번뇌의 영향을 받는 10선업이 있어요. 네. 광옥 부모님 저기 10악업 잘 안 지으시죠? 10선업을 짓는 사람이죠. 근데 광옥 부모님 번뇌 끊으셨어요? 아직 못 끊었죠? 그러니까 그래, 짠디 부모님 말씀하신 유비라는 개념이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를 완성해서 알아하니 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번뇌는 작용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한테 배우기를 10악업은 그건 나의 제자가 할 짓이 아니야 이래 배웠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계를 지키든 뭐 사무량심을 일으키든 이래가지고 10악업을 안 짓고 10선업을 짓잖아요. 그리고 고라는 건 뭐 어차피 이건 나쁜 거니까 채워야 되지만, 요 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져와요? 우리가 공덕이라는 개념이 있죠. 복이라고도 하죠. 사실 뭐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에이 뭐 그런 걸 생각해요, 그냥 10선업을 짓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내가 이런 업을 지으면 어떤 과와보가 따라오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선업이라는 것은 고가 아닌 락을 만드는 거예요. 이 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락이냐 하니 선업을 지었다라는 그 행위의 과와 보라는 개념에서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공덕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강호법부님 비록 번뇌를 끊지는 못했지만 십선업을 짓잖아요. 십선업을 지으니까 얼마만큼 강하게 짓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큰 공덕을 짓는 것일까, 얼마나 큰 복을 만드는 것일까, 이게 되잖아요. 근데 십선업을 행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라한이 있잖아요.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번뇌를 완전히 부순 분이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부수어졌다, 상의 병들물 치유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번뇌를 부숨에 따라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그래서 무탄무진 무치의 삶, 달리 말하면 이게 무위죠. 이런 무위의 삶을 실현한 분들이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라한은 업을 짓나요, 안 짓나요? 짓는다도 맞고 안 짓는다도 맞아요. 안 짓는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불교 교리가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교리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 안에 쓰이는 모든 용어들은 기본적으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쓰여요. 업이라고 하는 말도 욕계 수준의 업이 있고 색계 수준의 업, 무색계 수준의 업. 그게 사실은 욕계 수준의 업에 비하면 색계 수준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짓는 업이겠어요. 무색계 수준의 업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이 큰 복을 만드는 업이지 뭐.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영역,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라한은 업을 안 짓는 거예요. 중생의 영역을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중생의 영역에다가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소멸된 삶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전은 딱 그 얘기를 해요.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시박업. 요거 있나요? 있을 수 없죠. 그죠? 시박업이라는 것은 번뇌가 너무 강해가지고 공덕이 되지 않는 악업을 짓는 거니까 거기에 적용될 수는 없어. 그러나 번뇌가 부수어진,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이 나온다고. 요건 뭐예요? 자, 보통 말하는 업을 소멸해야 한다 이런 개념에서 소멸돼야 하는 것으로의 업을 보면 중생의 영역이니까 그런 의미의 업은 아라한은 안 짓는 거예요. 아라한은 그래서 업을 안 져요. 그런데 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라고. 그 원인 자리에 찢다가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이게 업인데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아라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업을 정의할 때는 경전은 분명히 말해요. 맞지만 이거야 117번경입니다.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박업은 있을 수 없지만 십선업은 있겠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이 짓는 것으로의 십선업,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십선업을 지으면 그게 복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 아라한이 짓는 십선업은
복이 아니요, 공덕이 아니요. 왜냐하면 복이다 공덕이다라는 요 자체가 마찬가지 요게 중생들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중생으로 윤회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 거냐, 공덕을 지어서 삶을 양상할 거냐, 요런 영역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면요, 그렇다고 아라하는 거는 복도 짓지 못하고 공덕도 짓지 못하니 어떡하냐? 이럴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복과 공덕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그 영역, 중생의 고달픈 삶의 영역을 이미 떠났거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복이다 공덕이다 이렇게 어떤 제한적인 것이 의미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3업은 복과 공덕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걸 넘어섰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요.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이 있고, 공덕을 짓는 공덕의 행위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걸 다 넘어서는 게 있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 개념 보자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광옥부부님한테 여쭤본 거, 네.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추상적인 질문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신구의 3업이 있어요. 10업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PT 부부님 이 10업 아니면 신구의 3업 요거를 그냥 어디에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둘로 나눠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뭐 특성들의 차이가 있으면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어디에다가 선을 그어볼까요? 여기다가 그을까요? 여기다가 그을까요? 그 아래 그 아래. 신업부업은 예, 그죠? 네. 뭐 우리가 뭐 이게 조금 부수적으로 가는 거니까 뭐 긴 얘기는 생략하고 업이라는 것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보자라고 하면 신업, 구업하고 의업에서 나눠야 된다고. 요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업, 구업은요, 이건 어쨌든 알려지는 거요. 표현된. 예. 기본적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의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광옥고부님한테 또 물으면 3번을 묻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이게 광옥고부님이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다 심통을 증득하고 뭐 이래기 전까지는요, 어부님이 제 마음을 모르죠.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업, 구업은 이렇게 드러나서 알려지기 때문에 남에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의업은 이거는 사적인 거예요. 그죠? 이건 사적이기 때문에 전달되지를 않아. 그죠? 신구업을 묶어가지고 의업하고 구분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요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단마라가 부부님 참 저하고 오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셔도 그래도 아직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은 해피스님이 지금 이런 동작을 취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건 업 자체가 몸과 말로 그러니까 몸과 말로 하는 것은 드러나 보여지는 거요. 그래서 남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의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려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 삶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래로부터 견해와 윗닦아가 나와가지고 부대하면서 의도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라고 하는 의업까지를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의업이 왔으면 어쨌든 요거는 사적이 다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살아가는 이야기는 그래도 전달이 돼야 나하고 너하고의 삶이 되지,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혼자 삶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혼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생으로의 삶에서의 의미를 상실하죠. 그러니까 이 의업, 사유라는 것은 이제 신업과 부업으로 드러나서 전달이 되줘야 되잖아요. 짠디 버부님은 저기 생각 많이 하시지요. 버부님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생각을 했다. 사유잖아요. 그러면 그 100가지의 사유 생각 중에 몇 개나 몸과 말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하나요? 몇 개나 알려질까? 어머님 생각하시는 중에요. 100개 중에 40개? 40개. 사실은 40개만 드러낸다라고 해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안 그럴까요? 남마라가 버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한 100가지 생각을 한다면 몇 개나? 글쎄,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숫자상으로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거의 좀 그렇죠. 그냥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본다면 삐지 버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생각하는 것 중에 그냥 뭐 이걸 사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대충 생각하면 내가 100개 중에 얼마 정도는 뭔가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략 본다면 어떨까요? 한 30%? 와, 40%보다는 조금 작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작지 않은 숫자 같아요. 근데 아니 뭐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 어쨌든 보면 이게 사유가 사적이고 전달되지 않는 의업이 신업 구업으로 알려줘서 전달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삶의 전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사유 중에 일부는 전달되고 일부는 전달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뭐 40%라 해도 40%는 사유한 것이 신업구업으로 드러났고 60%는 드러나지지 않은 거죠. 요거는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릴 때 100% 생각하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 어쨌든 생각한 그대로를 다 100% 뭔가 말로 드러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런 선을 못 긋는 거예요. 이 중간에 뭐 우리 저기 기계적으로 말하면 바이패스 한다 그러나? 무언가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사유한 것이 과정에 가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죠? 일부는 걸러져 가지고 일부만 신업구업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는 뭔가 말의 행위로 직접 드러나질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각했다라는 그것이 뭔가 말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 결정적인 한 가지 용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욕탐이라는 단어가 출현을 해요. 요거 저기 찬다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 탐이에요. 요 라가 요 2차 인식에서 생기는 요 탐이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욕이라고 하는 말이 찬다라고 나타나거든요. 한문권 불교에서는 이 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욕탐이라고 쓸 때 요런 욕탐도 있어요. 예. 욕자가 요것도 욕이고 요것도 욕이잖아요. 요거는 하고자 할 욕이라고 나타나고 요거는 어쨌든 욕심 부린다라는 그 말이죠. 근데 이게 현재의 한문을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불교에서는 이 욕자 두 개를 함께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런 경우에는 요 욕을 쓰고 요런 경우에는 요 욕을 쓰고 이러질 않고 그냥 함께 쓰는 거예요. 요거 사실은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구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 마음심자 붙은 욕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게 까마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에요. 까마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럴 때 그 욕계 중생을 말하는 그게 까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마음심자가 없는 욕자는 사람들은 이 욕을 까마의 번역으로도 쓰지만 이 욕자가 어디에서 쓰이냐 하면 찬다라가 찬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이라는 것은 현재 보면 찬다로도 쓰이고 까마로도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 욕계 중생이라고 말하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까마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그건 동의할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이 삶을 어떻게 설명하나 이 부분을 이해해보면 제가 볼 때는 까마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찬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욕과 욕을 구분하지 않고 쓴다라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별 문제가 없겠지 뭐. 그러나 이쪽에 가면 그러니까 욕탐을 써놓고는 찬다를, 그러니까 욕자가 찬다를 쓴 건지 까마를 쓴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탐, 까마라가라는 말을 욕탐으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욕탐이라는 이 말은 찬다라갈까 까마라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까마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는 우리가 안다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까마보다 더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찬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거든. 이 중요한 단어 두 개를 현재 한문 불교권에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문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요건 참고 하고, 이제 그 삶의 이야기에서는 요 자리 사적이어서 전달되지 않는 사유를 부추겨가지고, 그죠? 걸러준다라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생각만 하고 말 거를 부추겨가지고 뭔가 말로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부추겨서 신업부업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니 찬다라가, 그러니까 까마라가가 아닌 거예요. 찬다라가인 욕탐이 한다고. 요렇게 삶이라는 것은 1차 인식에서 2차 인식 거쳐서 찢다가 돼가지고 가래로 와가지고
마음과 그러니까 몸과 만나기 이전에 찌따의 영역이 사유라는 데서 몸과 만나서 의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적이어서 전달되지 않았다. 그것이 욕탐에 의해서 부추겨져 가지고 짠대버부님식으로 말하면 40%는 부추겨 가지고 신업부업으로 드러내지고 60%는 부추기지 않아 가지고 생각만 하고 말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나라가 욕탐이라는 게 이 자리에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그런데요, 삐디부부님, 요 욕탐이 어디에 또 있어요? 여기 그죠? 1차 음식의 영향을 우리가 주는 것이 욕탐. 늘 시작할 때 보면 1차 인식에서 욕탐이 네. 부대한다. 네. 부수적인 것으로 참여하잖아요. 이 욕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여기에서 나타난 이 욕탐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욕탐이라는 것이 보면 이쪽 그 번뇌로부터 시작한 빡가 내면에서 생겨난 이 탐이라는 것이 그대로 실려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욕탐은 탐이라는 것, 탐과 함께한 상태인데 탐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무명 위에서 전개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경전은 또 이 욕탐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무명의 요소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중요한 개념을 하나 볼 수가 있죠. 1차 인식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거쳐가지고 왔는데 사유를 거쳐서 욕탐이 부추겨졌다. 이랬는데 이 욕탐의 문제는 부추기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1차 인식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인식에 참여하는 그 일도 있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참나라가 욕탐이라는 것은 양방향성을 갖는다. 이런 개념을 도출할 수 있죠. 메커니즘 공부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욕탐에 와가지고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자, 광옥부부님, 요 욕탐이 결국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사유라는 것, 사유를 부추겨서 보내고 그 사유를 부추긴 거든 부추기지 않은 거든 하여간 다 끌고 1차 인식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욕탐, 무명의 요소라는 요거는 언제 건가요? 언제 거? 예를 들어서 지금을 이제 우리가 1이라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1이라는 시점을 산다고 치자고요. 1이라는 시점을 살면 어쨌든 대상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 1이라는 게 식도 1이고 수도 1이고 상도 그렇고 해서 2차 인식도 하여간 다 1이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된 1이라는 순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유라는 요것도 1의 순간이죠. 그리고는 이 1번 사유를 욕탐이라는 형태로 실고는 쫙 왔잖아요. 그러면 요 욕탐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돼야 돼요? 한순간 있어. 그죠? 싣고 오기를 2를 싣고 왔어. 근데 2를 싣고 와가지고 여기 간섭하는데 이때 이미 1번이라는 게 네이처, 웨이처, 욕탐 이렇게 함께 하는 건데, 그럴 때에 이미 욕탐이 간섭을 해서 1차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1번 1차 인식을 했거든요. 그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왔잖아. 그러면 이게 1번 욕탐이 왔다라고 하면 요게 되돌아오기 전에도 1번이었잖아. 1번을 싣고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1번이 된다 그러면 곤란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차 인식이 2번 순간으로, 그죠? 한순간 다음 순서로 참여를 하는 거죠.
부풀려서 어떤데? 뭐 어쨌든 이건 당연한 거죠. 요게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욕탐은 욕탐을 1번으로 하자면 1차 인식은 2번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1차 인식을 기준으로 하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2번이라는 것을 자 이거를 1번으로 하자라고 하면 욕탐 이거는 그러니까 제로를 싣고 오는 게 되는 거죠. 제로 번의 거. 그래서 이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한순간 이전의 것이야. 한순간 이전의 어떤 거? 사유까지를 거쳐봤지만 이게 뭐예요? 무명의 요소 이럴 때는 결국은 2차 인식 번뇌로부터 시작된 이거잖아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라고 이게.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1차 인식에 부대하고 있죠. 뷰티버브님, 요 한순간 이전의 것이 와서 참여했다. 요 개념 설명돼 있죠? 설명되는데 빨리 이해가 안 돼. 설명만 듣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1차 지금 저기 욕탐에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 1차 인식의 순서가 2차가 되던데 그걸 1로 바꿔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한순간 그 돌아온 게 한순간 이전의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을 바꾸자 이거지. 기준점을 그러니까 여기 섰을 때 1번이었으면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선 요 1번 상황을 싣고 1번 욕탐이 와버렸다고. 근데 그게 왔을 땐 2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이 왔을 때는 2번 1차 인식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기 그러니까 그 지금을 1번 1차 인식이라고 보면 욕탐이 오는 것은 1-1은 제로 것을 싣고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로라는 것이 안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1번을 하려니까 0번 것이 실려온다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그 불교 교리 중에 상속이라는 교리 있죠. 상속한다. 상속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매 순간에 한순간 이전의 것을 이어가지고 온다는 거요. 이게 이제 상속이라는 교리가 니카야에는 없는데 좀 후대에 가면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차 결집된 경과율에는 상속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서부터 생겨나가지고 삶을 설명할 때 지금 요 상황을 한순간 이후 것이 이게 만약에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의 삶과 한순간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여기서 연결되어 가줘야 되잖아. 근데 그 연결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문제는 1차 결집된 경과율에는 그 부분을 말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상속이라는 개념을 그런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한순간 이전과 한순간 이후가 상속이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연결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문제는 부처님은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럼 부처님이 생각할 때 삶이 한순간 전후의 삶들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연결관계를 말을 안 했을까? 아니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보다 상속이란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욕탐이라는 개념을 봤잖아. 욕탐. 부추겨서 드러내기도 하지만 양방향성을 가지고 1차 인식에 오잖아. 1차 인식에 올 때 어떻게 오나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의 자격으로. 그죠? 한순간 이전의 상황이 지금 상황에 과거로 참여하나요?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봐야지. 현재로 참. 매입처가 그러니까 2번 상황에서 2번 상황의 매입처가 2번 상황의 매입처를 인식할 때 1번 상황의 욕탐이 참여하잖아. 2번을 현재라고 보면 1번은 과거잖아요. 과거라는 건 뭐예요? 현재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전 거거든. 근데 현재 상황을 놓고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해 왔을까? 라는 요 문제를 놓고 후대의 교재들은 상속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근데 부처님은 이 단어를 안 써요. 왜? 1차 인식의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함께한다라는 요 말 자체가 현재가 과거와 함께하는 거예요. 한순간 이전의 상황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야. 욕탐의 양방향성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싣고는 지금 상황에 함께하고 있다고. 과거하고 현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끊어지질 않아. 구조가 끊어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끊어진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냐? 상속이란 개념이 있다. 이렇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상속이란 말을 안 쓴 이유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의 구조 자체가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달리 말하면 과거라는 욕탐이라는 과거가 1차 인식이라는 이 현재 상황에 과거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지금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기에 현재 상황으로 참여한다고. 과거가 그대로 현재가 되어가지고 1차 인식에 참여하잖아.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부처님은 설명하는 거라고, 삶을. 그래서 욕탐은 이러니까 어때요? 찬다라는 말이 까마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죠. 욕탐이라는 것은 양방향성을 가지고 온다.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온다. 이것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삶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이런 개념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개념.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미웠는데 왜 나는 지금 계속 미워하고 있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수행이라는 개념 어떻게 적용돼요? 조금 전에 미웠는데 그 미운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디선가 잘라주지 않으면 과거의 그 미웠던 마음이 그대로 현재에 참여해가지고 미운 걸 이어간다고. 요거 어디서 끊을까? 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거나 말이거나 이거는 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생각으로 저 나쁜 놈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끊어주는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아무래도 겉에서 끊는 게 좀 쉽겠죠. 수행이 그렇게 겉에서, 그러니까 오개를 지켜서 겉에서부터 끊어내는 것도
요것도 수행이고 요거를 사유작업 생각한다 의업이라는 자리에서 끊어주자. 좀 더 사태를 강하게 하자. 요것도 이어지는 수행이고 좀 더 가가지고 아예 윗닦아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끊어내자. 제2선감은 이것도 끊어지는 거죠. 더 가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자리를 끊어내죠. 뭐 이렇게 점점 내면적으로 끊어가는 심화되어가는 게 수행의 형상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삶은 연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이 연속성의 부여라는 개념이 없으면 한순간 이전에 내가 너를 미워했다고 왜 지금도 너를 미워하고 있냐고. 그죠? 그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 한순간 이전에 네가 이뻤다고 왜 내가 지금도 너를 이뻐하고 있냐고. 이거는 연속이란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도 상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라도 삶은 연속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무명의 요소가 1차 인식에 참여한다라는 요 한마디만, 요 말을 통해 가지고 삶이 연속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 개념 보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욕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찬다라는 이 단어는 까마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된다. 그런데 한문 불교권에서 까마하고 찬다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조금 하고 마칠까요? 조금 하고 맞죠. 조금 하고 마치죠. 스님 저기 욕탐이 식이나 마찬가지 이것도 오뇌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온이라는 개념은 색수상행식으로 쌓여가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삶이 연속되어 가지고 연속되어서 돌아갈 때에 색이 쌓이고 수가 쌓이고 상이 쌓이고 행이 쌓이고 뭐 이어서 볼 거지만 식이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욕탐이 쌓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어쨌든 욕탐의 양방향성에 의한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와서 삶의 연속성이 부여된다. 요거 충분히 설명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죠. 참고적으로 요거 10악업과 10선업 요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 가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저기 삐트 부부님, 네. 아까 그 선 하나를 그어가지고 신업, 구업하고 의업을 이렇게 구분해봤잖아요. 네. 요거를 선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한 번 더 나눠보자 라고 한다면 어디에 선을 그을까요? 기억을 떠올리시나요? 옛날에 이거 아니. 한번 했었죠. 사견. 그렇죠. 네. 사견은.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답을 찾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신업하고 구업 사이에다가 그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교리적으로는 안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의업이 사적이다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간탐진해라는 것과 견해라는 것을 한 번 더 나눠줘요.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중요한 또 개념이 나타나. 사견이든 정견이든 어쨌든 이건 견해잖아요. 견해는 씨앗이다라고 비유를 해줘요. 견해가 씨앗이요. 이 견해가 뭐냐 하면 요거예요. 윗닦아에 부대하고 사이로 연결되는. 그리고는 요게 씨앗이다라는 비유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지요. 견해는 씨앗이에요. 그러면 이 씨앗이라는 것은 씨앗은 어쨌든 싹이 트는 거잖아. 싹이 트는 것을 의업의 간탐과 진해. 요 간탐과 진해 요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게 사유죠. 요거. 그러니까 견해 위에 사유가 있는 게 여기 선 근거죠. 그래가지고
견해라는 씨앗이 사유라는 형태로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터요. 그리고 이게 부추겨져 가지고 신업구업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너에게 전달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자, 견해는 씨앗이고 사유는 싹이에요. 싹이 텄어. 신업구업 이거는 기둥이라 하나? 이거 뭐라 하나? 줄기. 뭐 줄기야 이건 나무예요. 그러면 견해라는 씨앗이 사유로 싹이 떠가지고는 신업구업이라는 나무 줄기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다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어야죠. 그죠?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어디 있어요? 열매는 바로 고와 락이라는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재밌어요. 경전은 실제로 유사한 표현을 써주는데 사견이라는 것은 어쨌든 나쁜 씨앗인 거라. 나쁜 씨앗은 간탐과 진해라는 나쁜 사유로 싹이 터요. 그래가지고는 설생투도사고 망어양설하고 기어라고 하는 나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 그러면 거기에 괴로움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거기에 비해서 정견이라는 좋은 씨앗을 뿌리면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좋은 싹이 터가지고 그것이 불살성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라는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이거 말 되죠? 경전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안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전이 말해주는 칩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정말로 어쨌든 견해가 씨앗이란 말은 뭐 비유를 통해서 직접 해주니까 경전이 씨앗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렇구나. 견해를 씨앗으로 사유로 싹 떠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는 거기에 고든 락이든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업이다. 아까식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른 견해가 씨앗이 되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른 사유로 싹이 터가지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른 행위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거기에는 중생들의 영역에서 말하는 그런 공덕이라는 복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아. 이거는 그거를 넘어선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예. 약간 지금 우리가 메커니즘에서 이 업의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으로 간단하게만 업의 영역을 말한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이 부분은 재밌죠? 저는 요거 참 표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씨앗이 싹 터가지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사유가 욕탐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부추겨져 가지고 신업구업으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하면 이제 먼저 드린 교재 중에 보면 존재경 바와숫다라는 경이 있어요. 요거 바와가 존재라고, 요거 한자로는 유라고 쓰죠. 존재경이란 경전이 어떤 말을 해주느냐 하면 이게 바와 유가 12용기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요거 저기 교재 이전에 다 경전 드렸어요.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요.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보기를, 부처님,
바와 바와, 존재 존재 또는 유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낮고 중간이고 높은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낮은이라는 것은 욕계를 말하고 중간이라는 것은 색계를 말하고 높은이라는 것은 무색계를 말하거든요. 뭐 그렇게 좀 대체해서 보면 욕계의 보를 초래할 업을 지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간, 그러니까 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식이 색계에 머문다. 그리고 무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라고 해가지고 이때 여기서 이제 뭐 업이다 행위 전체의 영역을 말해요. 여기에서 식이 머문다라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명색이. 식이 머문다. 명색이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요 한마디의 용어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삶이 십이용기를 확실하게 풀어내는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어쨌든 자, 존재경이 있는데 존재경 1번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상응해 가지고 그 자리에 식이 머문다. 그런데요, 존재경은 2번도 있어. 존재경 2번에서는 전반적으로 같은데 한 가지 내용을 달리해요. 이렇게 말해요.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지보부님, 상 말고 다른 거 머무는 게 또 하나 있잖아. 이런 표현을 써. 병영?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의도와 기대가 욕계에 머문다. 색계의 보를 초래할 업을 지으면 의도와 기대가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 마찬가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식의 속성이.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존재경 2번은 식이 머문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라고 말을 하는데, 광옥부부님, 의도와 기대라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부처님 왜 갑자기 의도와 기대라는 건 뭐길래 식이 머문다라는 말씀 대신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식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식욕이 있잖아. 그죠? 1차 인식에서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 식을 새끼치는 데부터 살몬해가 진행돼 가는 거잖아요. 요 식이 1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1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번뇌로부터 시작되는 오염에 의해서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 요 식이 머문다 이랬다고. 근데 거기에 존재형 2번을 통해 가지고는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의도와 기대는 어디 있어? 식은 여기 있는데 의도와 기대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개념이 부처님이 설명하면서 삶에 포함되지 않은 엉뚱한 거 끌어다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가 오염되면 행위에, 그러니까 이 순간 행위에 의해서 새로이 새끼쳐진, 새로 생겨난 새로운 마음이 행위의 결과로 머무는데, 머물 때에 자기 혼자 머무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에 있는,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몸과 만나기 이전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세 개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 기대, 지향을
그림 그리기도 불편하지만 빼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것이 시기 머물 때 함께 머문다고. 그러면요. 자, 존재경 1, 2번에서 두 가지가 머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머무는 알갱이가 두 가지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잠재 부부님 속성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기라고 하는 지금 삶의 주체야 이게. 그죠? 요게 한 번 부풀려지면 심이 되죠? 또 한 번 부풀려지면 애가 되죠? 어쨌든 부풀려진 상태지만 그 구체적인 알맹이는 시기란 말이요. 이 시기 부풀려져서 행위하는 데까지를 오고 나면 행위 과정의 오염 이것 때문에 머문다 이랬는데 이게 머물 때 자기 혼자 머문다고 부처님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행위 과정의 일부가 같이 머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두 개가 머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시기 머물 때에 몸통은 참 우리 이 몸통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이야기하면서요. 몸통과 활동성, 몸통과 속성 이런 식으로 마음을 보는 거는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냥 어떤 그 메마른 나무 토막 같은 게 아니잖아요. 몸통과 그 몸통 위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어떤 부분, 활동성이든 속성이든. 그래서 시기 머문다라고 할 때 몸통은 저 시기 와서 머무는 거고 이 시기 그냥 나 머뭅니다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과정, 생겨난 시기 머무는 중간에서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요 행위 과정의 일부가 함께 머문다라고 하니 그 함께 머무는 것은 이 식의 이 식의 속성이 되는 것이다. 의도와 기대다. 의도와 기대가 시기 머물 때에 이 시기 어떤 시기라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삶의 과정 전체니까 이게 좀 표현을 잘못했네. 시기 머문다 할 때 이 시기의 몸통은 뭐냐 하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죠. 1차 인식에서 외입처를 대상으로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것을 몸통으로 생겨나가지고 한순간을 살았어. 그러니까 생겨나서 한순간을 살아온 과정 전체에 대해서 식 자체가 알미니까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하는 게 식이라. 그런데 그게 단지 이랬습니다 라는 기억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 과정의 중심에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속성으로 한다. 그런 성질을 가진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 속성을 가진 마음이 머물렀다. 그게 어느 정도의 오염이냐에 따라서 욕계에 머물면 욕계 중생인 내 마음이 이러한 욕계 중생으로 살아온 삶의 과정을 기억으로 하면서 그 욕계적인 좋은 건 내 거 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는 이런 의도, 이런 기대를 속성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기억 알갱이가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실은 지금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마음이 무엇이? 마음이 무엇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과정에 의해서 몸통은 삶의 과정의 기억입니다.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종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가래멸진의 큰경이죠. 그저 삿디비구 얘기 나오고 하는 거.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마음은 안식이라고 부른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마음은 이식이라고 부른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식은 의식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는 요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놈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머물면서 마음을 바꾸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몸통도 속성도 중요하지만 놓쳐서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에 의해서 육식이 생긴다라는 이 개념. 마음은 그래서 그러니까 식이라고 불리는 요 마음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가 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식이 있다. 요 3가지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1차 인식의 앞에 자리에서 식과 명색에 서로 조건된 요걸 봐야 되잖아요. 그 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육식인데, 그러니까 식인데 이 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1번 육식, 2번 기억, 3번 의도기대. 요 3가지로 마음을 설명하게 된다고요. 하여간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그래도 딱가의 영역을 벗어나서 제법 식의 멍까지를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와 숫자, 존재경 1, 2번이 말해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식이 머무는데 그 머무는 식은 안이비설신의 식 6가지가 있고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란 그런 거다. 그런 마음이 쌓여 있는 것이 식온이라고 불리는 내 마음 덩어리다. 요 개념이 정리되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는 뭐 조금 다음 주에 와서 해야겠지만, 자, 요걸 놓고서 이제 제가 2가지 얘기만 간단히 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려 합니다. 한 가지는요, 의도기대 지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대건 빼놓지 않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도와 기대는 왜 중요한가 보니까 식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의도 기대 빼놓고는 식이 뭐라고? 의도 기대가 함께 머문 거요? 그런데 그 의도 기대는 어디 있는 거요? 이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의도 기대를 안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향이라는 거는 뭘까? 왜 이게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까? 요 부분은 또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10선업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3업을 짓는데 무엇을 원인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습니까? 또는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탐, 진, 치 때문에, 그러니까 탐진치를 원인 조건으로 악업을 짓는다. 그리고 여기 내입처 외입처 여기엔 뭐가 있죠? 작의라는 게 있죠. 이 작의가 욕탐의 영향을 받아서 비열이 작의가 되죠. 탐진치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비열이 작의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냐 하면, 어쨌든
업의 중심에는 그 업의 원인은 찢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요 심, 찢다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은 심인데 어떤 심이냐 하면 잘못 지향된 심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잘못 지향된 심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로 악업을 짓는다. 보면요, 내면에서 탐진치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1차 인식에서 비열이 작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네 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사실은 부처님은 좀 더 구체적 이야기, 왜 악업을 짓느냐? 라는 데 대한 구체적 답변으로 뭘 말해주냐 하면 이 마음이 잘못 지향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향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야? 그 지향이 여기 있다고. 근데 이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 혼자 딱 행위하다가 몸과 만나가지고 이제 의업을 짓는 그 자리까지를 가잖아요? 꼭 몸과 함께해서 사유한다라는 고기 각이 턱 밑에 있는 게 지향이잖아. 그죠? 사유의 턱 밑에 있는 요 지향, 요걸 가지고 부처님은 이 지향이 잘못되면, 지향이 잘못된다는 것은 난디 때문에 윗닦아가, 난디가 경영하는 윗닦아, 그러니까 난디라는 오염된 의도, 오염된 기대, 오염된 지향 이래 되겠지 뭐. 잘못 지향된 쉼을 원인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또다시 묻죠.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선업을 짓습니까? 답은 뻔하죠. 무탐, 무진, 무치, 열이 작의, 그리고 잘 지향된 마음으로, 잘 지향된 마음을 원인 조건으로 선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악업을 지을 건지 선업을 지을 건지를 결정하는 턱 밑에 와 있는 구체적 조건은 뭐냐 하면 지향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을까? 어떤 윗닦아로 어떤 의도 기대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그 높은 산매 이야기할 때 무상산매, 무원산매, 공산매 이 세 가지 말했죠. 공산매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 공한 상태의 산매죠. 무상산매라는 게 뭐예요? 욕탐에 의해서 외입처가 상, 님이 따로 왜곡된 상태 없는 거 무상산매죠. 그리고 무원산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지향을 중국 사람들이 원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뭐 의미가 무엇을 지향할까, 무엇을 원할까 뭐 번역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지향에다가 무를 붙여서 무원산매, 무원해탈 이렇게 말한다고. 타당하죠. 요렇게 그 지향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열반으로 지향했다 그럴 때 그렇죠. 뭐 다 이건 그 의미죠. 그러니까 빠니디. 그래서 우리 대념적용 공부할 때도 그 빠니다야 빠리묵항 이래가지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누가 지향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내 마음을 콧구멍 주변으로 지향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바로 요 지향이거든. 빠니다야. 그러니까 빠니 뒤에 절대 척격 그렇게 되죠. 아마 요 얘기하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한다 그랬는데, 그죠?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게 뭐였더라? 일단 지향이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요거요. 저기 제가 지난주 드린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요 이야기 할 때 따로니 보부님이 이거 어떤 경전이 요 얘기를 해줍니까? 라고 질문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요소 상류타의 경전들 해가지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는 또 있어요. 욕탐이라는 거 오늘 우리 설명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죠? 양방향성에 의해서 삶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요거거든요. 욕탐이라는 게 사유와 신업부업의 중간에 있다라고 누가 말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유가 어떤 형태로든 짠디 부부님 같으면 40%는 부추겨져 가지고 신업부업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뭐 대충 말을 해봤죠. 60%는 부추기지 않고 양방향성으로만 작용한다. 삐티 부부님 같으면 30%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욕탐이라는 것이 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죠. 근데 요거는 뭐 저기 좀 조금 이건 우리가 그 받아들여줘야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지난번 수업에 드린 자료가 있어요. 지난번 가래를 뿌리로 한 경이라는 경전 자료 드렸어요. 자, 뭐 그냥 좀 같이 보시기로 네. 하고요. 딴하 물라가 숙당에서 앙부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23번 경이 가래를 뿌리로 한 경이에요. 그거 약간 지지난주 우리 약간 지난 수업에서 드린 거예요. 보면 비구들이요 가래를 뿌리로 하는 10가지 법들에 대해서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가래를 뿌리로 하는 10가지 법들인가?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있다. 추구를 조건으로 어둠이 있다. 어둠을 조건으로 판별이 있다. 판별을 조건으로 욕탐이 있다. 욕탐을 조건으로 묶임이 있다. 묶임을 조건으로 붙잡음이 있다. 붙잡음을 조건으로 인색이 있다.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가 있다. 수호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서로 중상하고 거짓말하는 여러 가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가래를 뿌리로 하는 10가지 법들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요 얘기 말고 우리가 먼저 한번 보았던 거는 있었죠.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봤었죠. 명색과 식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런데 명색이 무엇냐 하니 명이 수상사촉 작을 해가지고 요거 더하면 사실은 오온이고 오온이면서 촉과 작이라는 지금의 작용성을 갖는 거. 뭐 이렇게 옛날에 봤어요. 그리고 이 오온이 특히 식을 중심으로 현재의 배분이 되면 유외입처다 이랬거든요. 이랬을 때 이 오온의 취가 집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집착이 있으면 오치온이 되잖아. 그러면 경전은 오온에 집착해서 오치온을 만드는 그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그게 욕탐이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전들은 육내입처를 붙잡아가지고 비열이 자극하게 만드는 그거 무엇냐라고 하니 그것도 욕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육외입처를 붙잡아가지고 니미따 왜곡된 상태로 만드는 그것도 욕탐이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욕탐이라는 이게 1차 인식에 간섭한다라는 말 자체가 내입처 외입처를 붙잡은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식과 명색인 요거를 붙잡아가지고 오치온을 만드는 그것도 취야. 그것도 욕탐이야. 그러니까 욕탐이 양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삶의 연속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들어서
중생을 만들고 1차 인식의 주관 객관에 작용해가지고 왜곡을 만들고 하여간 욕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욕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보니까 이렇게 요 자리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요게 맞을까? 요게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야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지금 가래를 뿌리로 한 경에서는요, 가래를 뿌리로 하는 10가지 법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쭉 이어져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가 있다. 수호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뭐 거짓말하는 여러 가지 악한 불선법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거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래 이후를 견해와 밑닦아 의도기대지향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따지면 지금 이경에서는 뭘 말해주냐 하면 이 부분을 달리 그리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요, 첫째로 가래가 말이죠.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있다고요? 추구 이랬죠. 추구 다음에 뭐가 있냐 하니? 어둠. 어둠. 어둠 다음에 판별. 판별. 판별 다음에 욕탐. 욕탐 다음에 웃기. 욕탐 다음에 묶임. 묶임 다음에 점. 붙잡음. 다음에 인색. 인색. 다음에 수호. 수호. 다음에 불선불선. 수호가 끝인가요? 수호 다음에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래. 근데 네. 여기서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서로서로 중상하고 거짓말하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신업부업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가래를 조건으로 신업부업까지 오는 중간에 추구, 어둠, 판별, 욕탐, 묶임, 붙잡음, 인색, 수호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래하고 신업구업을 합하니까 10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10가지 법이라는 얘기가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놓고 사실은 여기서 제가 아직까지 추구, 어둠, 판별, 뭐 묶임, 붙잡음, 인색, 수호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직 제가 잘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가지. 자, 욕탄이라는 요 놈이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놈이잖아요. 그리고 1차 인식 자리에서 내입처, 외입처를 왜곡하는 그 놈이잖아요. 근데 요 욕탄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연결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해도, 그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모른다 해도 욕탐이라는 이것이 가래하고 신업구업이라는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하면 신업구업 밑에는 의업이 있는 거지 뭐.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윗닦아로부터 의도, 기대, 지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몰라도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추구다, 어둠이다, 판별이다 하는 이 부분은 이쪽 부분 이야기는 일단 아닌 것 같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래를 조건으로 신업부업까지 가는 그 사이에 윗닦아 의도, 기대, 지향 요 부분은 좀 생략했다 치고 구체적인 의업,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사유를 하느냐의 그 자리에 추구, 어둠, 판별, 욕탐, 내지 수호까지 요 8가지를 설명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물론 아직 확정된 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이 중에 일부는
뭐 의독이 대 지향에 속한다라고 뒤에 우리가 알아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욕탐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알아봤지만 분명히 의업이 신업구업으로 부추겨져야 되는 데에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점을 이 앞에 부분에서 욕탐을 제시해주는 요런 연결관계에 의하면 가래와 신업구업 중간에 있는 것 중에 욕탐이라는 것이 이런 의업의 어느 한 부분, 의업이라는 커다란 덩어리 중에 한 과정이면서 양방향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인 건 우리가 이해를 미루자고요. 다만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업, 그러니까 사유를 부추겨서 신업구업으로 드러나게 해주고 1차 인식으로 양방향성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삶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욕탐의 자리가 욕탐이 여기서 온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확인해 준다라는 부분은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요 이야기가 경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제가 이걸 같이 안 해드렸구나. 디가니카야 15번경이 이제 대인연경이거든요. 그 대인연경에서 보면 요 이야기를 원래는 이게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오염된 행위인 취가 요 관계를 설명해 주다가는 갑자기 삐져나와 가지고 가래로부터 신업구업까지의 열 과정을 대인연경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니카야 전체적으로 2번이 나타나요. 아무튼 뭐 여기서는 우리 그렇게 양보로 합시다. 욕탐이라는 것이 의업 다음에 신업구업의 중간 과정에 자리할 수 있다. 이게 해피스님이 그냥 소설 쓴 게 아니라 경전이 이런 자리매김에 근거를 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로 하고, 하여간 뭐 수업 마치면서 요 지향이 왜 중요한지 하고 욕탐의 자리매김의 근거 2가지를 같이 말씀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올 봄 내내 해왔던 삶의 메커니즘에 의한 윤회의 진실을 마무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